안녕하십니까. 양라 종실 한라군 정부종 대정회장 양인입니다. 지금부터 탐낭국 제30강 시작하겠습니다. 제30강에서는 감귤을 일본에 전파하였고 고구려 고시 왕자가 탐나에 망명하였으며 탐나의 아라공주가 가라국의 김수로 왕후가 되었던 79세 치신을라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기 37년 9월에 태자 보응이 앙에 즉위하였으니 이때가 서기전 24년에 탄생하여 61세이었습니다. 이분이 탐나 왕국 79번째 을라 지신왕이었습니다. 지신왕은 탐나 기원 2406년 9월부터 탐기 2435년 12월까지 29년 3개월간 재위하였습니다. 감귤은 59년 국평을라 26년 서기전 540년에 저 멀리 남방 인도에서 발타라 전자가 900명의 제자를 데리고 남방 백기를 따고 탐나에 들어올 때 가지고 와서 한라산 기슭에 심고 가꾸어서 전래되었습니다. 지신 24년 서기 60년에 외국 사신이 와서 탐나의 귤자 감귤 모목을 가져가므로 일본에도 제주 감귤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주 감귤 품종은 거꾸로 일본에서 개량 발전되어 들어온 원주 감귤입니다. 일본을 거쳐 제주도에 들어온 감귤은 이제 더욱 우수한 품종으로 개량 발전되어 다시 일본과 중국으로 역수출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맛과 향이 좋아졌습니다. 한라봉, 황금봉, 천혜향, 레드향 등 새로운 품종도 많아졌습니다. 탐나는 예부터 감귤의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때는 피땀 흘리며 생산한 특산물은 임금과 왕족 또는 높은 벼슬아치를 기쁘게 했을 뿐 정작 제주 사람들은 그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진상할 감귤 종류별로 수가 정해져 있었고 그보다 적게 생산하면 곤장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귤나무는 눈물나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눈물나무가 대학나무가 되었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소득 작물이 되었습니다. 지신 29년 65년에 택리지에 의하면 한나라 명제 때 서해 바다에서 자기가 즉 자줏빛 기운이 가득 찬 것을 발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이는 탐나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한나라와 겨루가 있었음을 짐작해 합니다. 지신 5년에 서기 45년에 가락국에서 시조 수로왕이 나라를 건국하였고 신라에서는 유리 이사금은 이서국을 공격하여 멸망시켰습니다. 지신 7년 서기 44년에 신라에서 탈해왕이 즉위하자 사신을 보내 즉위를 축하하였습니다. 지신 8년 서기 44년에 갑진년에는 고구려에서 대무신왕이 전투에서 전사하자 그 동생 4대 민중왕이 즉위하였습니다. 그런데 후기자를 둘러싼 왕위 계승 다툼이 밀려난 셋째 왕자 선주가 모우와 함께 고구려 보검을 지니고 탐락으로 몸을 의탁하여 왔습니다. 지신왕은 고구려국 왕자를 맞아 정중히 대하여 동쪽 고시 모라 부족과 합류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삼국사기 고려 봉기에 의하면 대무신왕의 이름은 무울이고 유리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무울왕에는 원비와 부역의 갈사왕의 손녀인 차비가 있었는데 문학작품에서 유명해진 호동왕자는 차비의 소생으로 무울왕이 각별히 애지중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원비는 적장자인 자기 소생의 왕자 해우를 제쳐두고 태자로 삼을까 두려워하며 호동왕자를 모함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해우는 성질이 포악하고 사나웠고 어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비의 소생으로 죽은 호동왕자의 동생으로 선주가 또 있었습니다.
선주 왕자는 왕자로서 지략과 용맹성이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왕 대무신앙을 도와 많은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서기 44년 후반에 광무제가 수군을 동원하여 고구려가 점거하고 있었던 낭랑을 급습하자 혀를 찔른 고구려 군사가 맞서 싸웠으나 패전하고 대무신앙은 전사하였습니다. 부왕과 함께 적과 싸우던 선주 왕자는 선왕의 시신과 보검 등의 유품을 수수하여 퇴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왕실은 패전과 국왕의 서거라는 충격 속에서도 왕이 계승을 둘러싸고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국왕이 죽으면 태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당연한 고려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고려 왕실은 태자 해후가 나이가 어리고 어리석다는 이유로 늙은 대무신왕의 동생 해색주를 추대하여 민중왕에 즉위하게 하였습니다. 고구려 왕실은 태자 해후에게 선뜻 왕위를 물려줄 수 없는 진짜의 이유는 태자의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그 분별 없는 사람 됨과 수렴청정을 담당할 태후 엄비의 간사함이 더하여 나라의 정사를 그르칠까 염려함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엄비와 태자는 화살은 선주 왕자와 차비한테로 돌려서 선주 왕자와 차비를 제거하려 했으므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방명을 선택하였습니다. 선주 왕자와 차비는 남쪽으로 이미 탐나국의 동조 결계의 모라 부족이 의탁하기로 일행을 하고 일행은 백길로 한반도의 남쪽 탐나의 본고지인 탐미달의 도물에 직별하였다가 다시 배를 타고 탐나로 향하여 모라족 본거지에 도달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고구려 보검이 제주 용담동 유에서 출토되었던 내력을 보면 이 보검은 중국의 전한과 후한의 교체되던 시대에 한나라 대장군이나 가질 수 있는 보검으로 고구려 대무신앙이 전사할 당시 지녔던 보검이었습니다. 삼국사기 고려병기 유리왕조 첫머리에 유리왕자가 부여에 있을 때에 아비 없는 자식이라 놀림을 당하자 왕자는 어머니인 예시 부인에게 나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묻자 어머니가 답하기를 너 아버지는 이 나라에 용납하지 않았으므로 남쪽으로 도피하여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단다. 아버지가 망명할 때 나에게 이르기를 만약 아들을 낳으면 7 모날 돌이 있는 소나무 밑에 보물을 감추어 두는데 그것을 찾아가지고 오는 사람이 나의 아들로 맞이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유리 왕자가 천고만고 끝에 찾아낸 것은 한 토막의 칼 날이었습니다. 이로써 유리 왕자가 이 보검을 얻음으로써 천재 해모수 부루 주몽으로 이어지는 신성한 선왕의 업적을 계승하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아 용담동 고분에서 출제된 고구려 보검은 고구려 왕실 후기자에 대한 정통성을 상징하는 보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신 11년 48년에 고구려에서 민중왕이 죽고 5대 모본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지신 12년 서기 48년에 무신년에 탐나국에서는 수루왕이 하늘의 뜻에 따라 금강국의 왕이 되어 큰 뜻을 이루었으나 마땅히 베풀을 만나지 못함을 전해 듣고 이를 애타게 여기시어 신하들을 모여 운원하여 마땅히 탐나공주를 보내려 하였으나 정령의 공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에 의하면 온평리 일대에 주 3거지를 이루었던 아라족의 족장 딸이 용모가 수리하고 지략이 뛰어났으므로 탐나공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라족 족장을 불러 보물과 함께 금강구로 가서 일가를 이루게 함이 어떻겠느냐고 족장을 간곡히 권하였습니다. 아라족은 온평리 일대에 살았는데 바위 아래 우물이 있어 맑은 물에 넘쳐 흘러 깃든 즉시 차고 하여 큰 가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허황후 증조는 가난하였는데 증조모가 아기를 낳았지만 젖이 나오지 않아서 증조부가 하늘에 기도하자 우물 속에 물고기가 날마다 뛰어올라 그
그 물고기를 잡아 쪄 먹어서 중조모가 젖줄이 흘러 젖이 나오므로 아기도 살 수 있었습니다. 후손들이 이 물을 신정이라 하였습니다. 이로써 물고기 두 마리가 마주 보고 있어 쌍어 신앙이 생각났으며 가락국의 풍물이나 김해수료 왕릉의 정문에도 쌍어가 새겨져 있는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공주 탐나 고향은 여룬이 지명을 따서 성씨를 허로 삼았고 고향의 바닷가 이름은 항로알을 따서 황옥이라 하였습니다. 구 섬나라에서 떠나온 왕후라 하여 고주태우라고 묘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왕후 권유를 받아들인 아라족 공주는 부모의 명을 받들어 바다를 건너 동쪽 금강국으로 가려 하였는데 파도 쉬는 노염이 막혀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온평리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에 아라족 부왕이 이르기를 인도에서 들어온 발타라 전자의 수행하면서 한란 기슭에 쌓았던 불탑을 싣고 가면 파도 쉬는 노염을 잠재울 수 있으니 불탑을 싣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즉 풍랑을 막고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배에 파사석을 실었던 것입니다. 오빠 장유화상 및 수행원들과 함께 실은 공주 일행의 배는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어 금강국 남쪽 해안에 정박하였습니다. 탐나에서는 이미 서기 540년에 저 멀리 남방 인도에서 16존자 중 6번째 발타라 존자가 불상과 불경을 가지고 남방 백기를 타고 탐나 왕국에 도달하여 불교가 전랄되었습니다. 불탑은 모가 사면으로 5층이었고 그 조각이 매우 특이하여 남해안 가락국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에는 수로 왕비 능 아래쪽에 파사각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납작한 돌 5개를 쌓아 올린 파사석이 있습니다. 이 돌들은 허황옥의 탐나에 배를 타고 올 때 파도를 잠재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네모였지만 이후 뱃사람들이 풍랑을 막기 위해서 돌을 떼가서 지금처럼 부정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무거운 돌은 장거리 바다 여행하는데 배가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잡기 위한 평형석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해 7월 27일 금강국에서는 구관 등이 저회할 때 수료 함께 아뢰기를 대왕이 강림하신 이래에 아직 좋은 배필을 얻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시인들이 집에 있는 처녀 중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골라서 궁중에 들어보내어 배필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로왕이 말하기를 짐이 여기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이었으니 짐에게 짝이 지어 왕후를 삼게 하는 것도 역시 하늘의 명령일 것이니 경들은 염려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청강과 신귀관에게 명하여 가벼운 배와 준말을 내주며 망상도에 가서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다 서남쪽 모퉁이에서 붉은색의 돛을 단 배가 붉은 깃발을 나부끼며 북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청관 등은 먼저 망상도 위에 횃불을 올리니 곧 사람들이 다투어 육지로 내려 뛰어왔습니다. 신기관은 그것을 보고 대궐로 달려와서 그것을 수료왕께 아뢰었습니다. 수료왕이 그 말을 듣고서 무척 기뻐하여 이내 구관 등을 찾아보내어 목련으로 만든 키를 바로잡고 괴수나무로 만드는 노를 저어 그들을 맞이하게 하여 대궐 안으로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에서 내린 공주는 말하기를 나는 그대들과 평소 알지 못하는데 어찌 감히 경솔하게 따라가겠는가 하였습니다. 유청관은 돌아와 공주 말을 수로왕에 아뢰니 왕은 그녀의 말을 옳다고 여기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행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궐 아래 남서쪽에 60보쯤 되는 산 가장자리에 장막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이에 공주는 바깥쪽 별포 나루에 배를 메어 두고
육지에 올라와 우뚝 솟은 산 언덕에 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공주를 입고 있던 비단 치마를 벗어 산신령에게 예물로 바치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수행해온 신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신보와 조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아내 모종과 모랑이 있었습니다. 시종들까지도 아울러 모치 20여 명이 되었습니다. 공주가 가져온 화려한 비단이며 의상이며 금은 주옥이며 뱀을 노리게 둔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공주가 수로왕이 있는 행제소, 즉 왕이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에 점점 가까이 오자 수로왕은 나아가 맞이하여 장막 궁전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공주를 수행하여 온 신보, 조광 이하 모든 사람들은 뜰 아래로 나아가 뵙고 곧 물러나왔습니다. 수로왕은 해당 관원에게 명령을 내려 공주를 수행하여 온 두 신하를 인도하여 각각 다른 방에 들게 하였고, 이하 시종들은 한 방에 각각 5~6명씩 들게 하고 맛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침구로 채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의복이며 천들이며 보화들은 많은 군존들에게 둘러 세워 지키게 하였습니다. 장막 궁전으로 들어간 수로왕과 아라공주는 함께 침전에 들었는데 공주가 수로왕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담나구구 아라공주입니다. 성은 허고 이름은 황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16살입니다. 제가 본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 올해 5월 중 어느 날 저의 부왕과 왕후는 저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비와 어미가 어젯밤 꿈에 함께 국황상제를 배웠단다. 상제의 말씀이 가락구구 임금 수로 하늘이 내려 보내어 왕위에 나아가게 한 사람이니 이 사람이야말로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분이다. 이제 새로 나라를 임하게 하여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공주를 보내어 짝을 짓도록 하라 하시고 도로 하늘로 돌아가셨답니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상제의 말씀이 사뭇 귀에 쟁쟁하니 너희는 이 자리에서 곧바로 부모를 하직하고 그곳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리하여 저는 바다에 떠서 멀리 증조를 찾아 하늘을 울파 아득히 반도를 쫓아 이렇게 외람이 용안을 가까이게 되었나이다. 왕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잠옷 성스러운 공주가 멀리에서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이전부터 신하들이 왕비를 맞으라는 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소. 이제 현숙한 공주가 스스로 왔으니 이 몸은 행복하오라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와 혼인해서 함께 이틀 밤을 지내고 또 하루 낮을 지냈습니다. 이제는 공주가 타고 갔던 배를 본국 탐나국으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배에 딸린 사람 모두 15명, 각각 쌀 6섬과 배 30피를 주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본국으로 수레를 돌렸습니다. 왕후와 함께 타고 왕후를 시종해온 신하들을 수레에 나란히 하고 그리고 가져온 탐나고 폐물도 모두 싣고 서서히 대궐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시간이 막 정오가 되려 하였습니다. 왕후는 궁중의 거처를 정하였습니다. 시종해온 신하들의 부처와 남녀 시속 사속들에게는 널찍한 두 집을 주어 나누어 들게 하였고 나머지 종자들은 20여 칸짜리의 빈칸을 한 채에다가 사람 수를 배정하여 드리고 날마다 풍부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싣고 온 진귀한 물건들은 안창고에 간수해 두고 왕후 내철 계절에 따라 필요한 양을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국관들은 다 백관들의 장이나 그 직위며 명칭들이 발달된 문명의 그것과 매우 부족하므로 혹 어쩌다 문명이 된 애공인들이 전해 들으면 반드시 웃음거리가 되는 수치를 당할 것이오 라며 계획을 하였습니다. 아도를 아궁으로
여도를 여해로, 피도를 피장으로, 오도를 오상으로 바꾸고 유수, 유천의 이름을 각각 유공, 유독으로 하였습니다. 신천은 신도로 고치고 오천은 오능으로 고치고 신기는 음을 본래대로 두고 그 훈을 고쳐서 신기라 했습니다. 그리고 탐나의 직계를 취해서 각간, 악간, 급간의 품계를 두어 계획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탐나고 문화를 많이 본받았습니다. 이리하여 나라와 집안의 질서가 갖춰지게 되고 백성들은 자식과 같이 사랑하므로 그 가르침이 엄숙히 자기를 짓지 않아도 저절로 위험이 서고 그 정사는 엄격히 내세우지 않아도 잘 다스려 갔습니다. 더욱이 왕이 왕후와 함께 있음을 비유하면 마치 하늘에게 땅이 해에게 달이 양에게 음이 있음과 같았습니다. 몇 년을 잇따라 고음을 얻은 몽조가 있더니 왕후는 태자 거등공을 낳았습니다. 그는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이 중에 남편인 태조 수로 왕에게 청하여 2명의 아들을 자신의 성을 따라 허시성을 쓰게끔 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수로 왕은 동의를 얻어 2명의 아들을 허시성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들 10명을 낳았는데 마다른 거등 김씨로 왕통을 잇게 하고 두 아들은 허황후의 뜻을 따라 허시로 사성을 하였으며 나머지 7 아들은 불과에 기하여 하동 7불로 성불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성을 따라 허시성을 사용하였던 두 왕자들로부터 항우 허시에 유래되어 김해 허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왕후와 함께 가야에 들어왔던 그녀의 친정오빠 장유화상 보옥선사가 가야 지역의 불교를 처음으로 전래했습니다. 불교의 승려였던 친정오빠 장유화상은 가락국 국사로서 불교의 가락국의 초전의 디딤골을 놓았습니다. 금강가야 지역에 장유암이란 사찰을 짓고 불상을 모셨으며 이후 가야 지역에 불교가 자리잡게 하였습니다.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불묘산 장유산 경내에 있는 선사의 화장터와 사리탑 및 기적비 그리고 왕과 왕후가 만났던 곳이 세워진 명월사 사적비에는 선사의 초전 활동을 말해주는 유물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장유화상 사리탑은 1983년 7월 20일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31호로 등재되었습니다. 만년에는 지리산에 들어가 왕후의 7 아들을 성불케 하고 7불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가락국의 불교 초전에 알리는 유적 유물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후 도래 계기로 일어난 불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사들은 가락국에 국한되지 않고 200년께 딸인 모견 공주를 통해 일본 규수에 파급되니 백제 불교와 일본 공존보다 무려 250년이나 앞선 일이었습니다. 허항우는 188년에 죽으니 나이가 157세였다고 합니다. 구지봉 동쪽 언덕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현재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고분의 허왕후의 능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신 16년 서기 53년에 고구려에서는 모본왕이 죽고 6대 태조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지신 20년 서기 57년에 신라에서는 유리사금이 죽고 4대 탈해왕 이사금이 즉위하였습니다. 지신 28년 서기 64년에 백제가 신라의 와산성과 구양성을 습격하였으니 신라 기병 2,000한테 패하였습니다. 지신시대에 중국에서는 동안 광무제와 명제시대로 나라가 안정을 바탕으로 문화적 토대가 확립되었고 불교가 전려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외해에서 동안의 우호사절단을 파견하였고 광무제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칭호가 새겨진 인장을 선물하였습니다. 이때 청동기, 견직물, 철기 등이 외에 전달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무제할 때 발행했던 오수전은 서한 말
평제의 원시 년간까지 법정화폐로 모두 280여 개나 주조하였으나 그 뒤에 왕망 때 폐제 개혁으로 오수전의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지신 4년에 서기 40년에 왕망전을 폐지하고 오수전을 다시 정식 화폐로 회복시켜 제작하였습니다. 이 오수전은 중국 화폐 역사상 통용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위진 남북조 시대에 거친 수대에 이르기까지 약 900년을 걸쳐 사용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동전이었으나 후대에 잠시 철전으로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지신시대의 서양에서는 로마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으며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테파노 등의 순교자가 생겨났고 그 여파가 기독교 비밀리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신약 성서가 만들어져 기독교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같은 상황을 전개될 때 폭군 네로가 즉위하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로마로 불을 지르기 등등 갖가지 폐정을 일삼다가 내란을 일어나 자살하였습니다. 지신 30년 서기 66년 12월에 왕께서 붕어하시니 온 백성이 크게 슬퍼하시며 이때 천수가 89세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태자 찬빙이 뒤를 이어 즉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항해술 발달의 극치를 이루었던 81세 시세을라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